기말고사 3차시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우리 그 다음 주 시험을 볼 때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제출하게 되는 기말고사 과제가 바로 이 가족치료 기법 중 이 다세대 가족치료와 경험주의적 가족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두 가지 대해서 오늘 그 보여드린 영상 PPT를 갖고 간단히 요약을 하든 나름대로 그냥 외부 자료를 찾든 해서 나름대로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한 두 가지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정리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말고사 15주차 시간에 다시 한번 내용들을 이제 우리 기말고사 제목을 다시 한번 달아서 이게 정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우리 그 대표적인 가족복지의 실전 과정 중에 개입 과정 중에 가족 치료 개입 부분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목 안에 문제가 이제 그 어떤 해결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 이제 그 다세대, 이제 온 가족의 미해결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온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어떤 조부모까지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 부모님, 이제 또 조부모까지 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보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가족치료 연구가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그 가족치료 기법 중에 문제의 원인을 다세대,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제 온 가족, 이제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원죄라고 하죠. 우리 아담과 우리의 하와의 어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게 원죄라고 하죠. 우리의 죄는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온 가족이라면 내가 태어나게끔 하는 어떤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의 또 온 가족은 또 우리의 또 조부모가 되겠죠. 그들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트라우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요인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 나로 인해서 결국 문제로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뭐 공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다세대에 걸쳐서 이제 가족의 원조는 개인의 발달과 부모 자녀가의 어떤 같은 역사적 세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문제의 발생은 결국 다세대, 그러니까 온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다세대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문제의 해결 또한 그 온 가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조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다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현의 가족치료 기법에는 이제 기본적인 지적 토대는 가족치료 체계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서 가족을 정서적 단위로 개념하여 다세대적 역사적 틀로 분석한 것이다. 자, 체계 이론. 자, 계속 배웠죠? 체계 이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 상호작용. 자, 어떤 선한 뜻과 선한 의지가 모여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체계 이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2는 2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족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있지만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상호작용, 우리 가족은 행복해야 된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이 체계를 이루게 되고 이 체계가 결국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발달, 과거의 의미 등을 강조하는 정신역동 중심적인 가정의 약간 그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정신분석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어떤 가족치료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정신병리적 측면으로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다뤘던 측면에서 좀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했던 어떤 최근의 가족치료적인 기법에서 정신적인 어떤 접근과 최근의 어떤 그 사회복적인 접근에서의 어떤 교두보적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보이는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그 이남 삼녀의 자녀, 그러니까 이남 삼녀 형제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겠어요. 싸움도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까라는 어떤 가족 간의 문제들이 왜 발생할까, 이제 가족 간에 왜 형제들 간에 왜 싸울까, 이런 여러 가지 경험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지금 따지면 뭐 약간 뭐 그 약간 뭐 뭐랄까요? 약간 적응을 잘 못하고 문제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사병이 왜 그럴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거를 이제 보인도 처음에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원리에서 이 관심을 갖고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프로이드도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이제 전의식, 이제 그 3살 전에 어떤 그런 전의식을 통해서 내 행동이 성인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어떤 그런 그 근거에 의해서 정신분석학 이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굉장히 관심 깊게 두면서 그런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을 그 부모로부터 관계를, 특히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관계, 불안한 애착관계, 이거를 사실은 분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 분화란 말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 우리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는 이 분화란 말이 가장 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분화에 받는 말은 여기서 이제 융합이라는데, 사실은 잘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끼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다세대 가족들에서는 반대예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자, 이게 코로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자꾸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화라고 하는 뭐냐면, 너무 이제 그 부모로부터 그 융합이 돼 있으면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으려면 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낮은 자아 분화 수준은 어떤 정서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 분화가 결국 보행 이론의 하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아분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각 개인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정서체계의 균형을 이루는 힘인 동시에 개별화와 동질화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별개가 되는 정도가 핵심입니다. 자, 한마디로 자아분화가 안 되는, 융합이 되는 극단적인 형태가 뭘까요? 무슨 보이? 그렇죠. 마마보이가 이제 보이에서 말하는 자아분화가 가장 안 되는 융합된 상태의 어떤 그런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지성의 감정이 넘쳐들어 객관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서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지배를 받으며 자주적인 정체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마마보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 독립적인 사고. 자,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서 강한 정서와 자발성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다세대 가족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건 자아분화라는 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아분화는 개인의 자아가 가족 자아 덩어리에서 얼마큼 분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화가 안 되는 상태를 0, 가장 분화가 잘 되는 거를 100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0, 융합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100은 자아가 분화가 가장 잘 된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척도가 있어요. 이제 자아분화 척도가 있는데, 이제 최소한 한 50, 75 정도는 돼야지 자아분화가 잘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5에서 100까지 사이는 이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매우 높은 분화 상태에 해당되는 사람들, 한 50에서 70까지 정도도요, 한 보통 정도라고 보고요. 75에서 70, 100은 굉장히 자아분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융합, 자아분화에 관된 말이 융합이라 했죠. 융합에서부터 자아분화가 잘 된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는 역동적인 평행 상태에 있는 반면에 균형 상태에서는 융통성은 분화가 감소됨에 따라 줄어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00까지 어떤 융합부터 자아분화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자아분화랑 더불어서 이제 주요 개념이 삼각관계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의 어떤 삼각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두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자신들의 정서적 문제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기술하는 개념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엄마 아빠 사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는데 갑자기 이제 나한테 이제 엄마가 야 아빠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래라 하고 이제 또 엄마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랬더니 이제 엄마 우리 그 아빠가 야 됐다 해라 안 먹다 해라 하고 난 또 중간에 또 신부름 역할로 엄마한테 엄마 아빠 안 먹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런 삼각관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관계가 바로 이제 그 자아분하고 그 다세대 가족들의 대표적인 또 개념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핵가족 정서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해소되지 못한 불안이 가족들에게 투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융해되거나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핵가족 정서 과정이 이제 잘 되면 나름대로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되는데 이런 가족이 이런 불안한 어떤 자아분할에 인해서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투사가 된다는 것이죠. 투사를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가족 투사라는 과정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가족 투사 과정은 부모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꿎은 애들 갖고 뭐라 하는 거죠. 아유, 넌 뭐 또 누구 닮아서 이렇게 바보 같냐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엄마가 아빠 욕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들을 팔아갖고 하는 어떤 투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사는 핑계 대는 것이죠. 결국 이제 나의 문제를 남들한테 투사시킨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게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가족 투사 과정은 핵가족 정서체계 미분화로 인해서 감정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루는 기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족 투사는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투사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투사가 심할수록 결국 갈등이 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 투사 과정은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전 세대의 미분화에서 발생한 불안을 경감시키려 한다. 결국 본인들의 안정감을 위해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부부 이제 가족 투사 과정은 부부 갈등이 심해서 엄마가 무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자기 방에서 자주 놔두지 않으니까 아들한테 심하게 화를 내요. 근데 그 와중에 보면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벌써 많이 화가 나 있고 이 화를 아들에게 투사시켜서 아들을 심하게 야단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난 화를 아들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치료의 그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여러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뭐냐면 폭력을 받은 아동이 나는 절대 우리가 자녀를 때리지 않을 거야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애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하고 체벌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러한 어떤 가정들이 자녀들한테 옮겨가게 되는 가정들 이게 바로 이제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현의 이론은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과정이 대를 이어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 간의 가족 간의 문화 수준과 기능을 연결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 화를 또 많이 내는 경우들, 또 아이도 부모처럼 화를 그러니까 많이 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바로 이런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생활 주기사에서의 어떤 그런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어떤 주요 가업은 성인 초기 때 보면 자주적인 자아를 갖게끔 이제 형성하는 시기인데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족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마마보 얘기했죠. 결국 가정을 갖게 되면 또 이제 그런 부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이 애착 관계가 계속 부모로부터 또 이제 엄마로부터 분리가 안 되면 계속 마모바이로 남게 되면 부인이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단계에서는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자녀 양육에 협동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학대 가족에 대해서 이제 관계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족에 맞게끔 자아 분화가 돼야지 이런
그 스트레스가 또 이혼율이 또 경감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가분할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자정책감을 갖지 못하고 결국 가정이 또 해체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런 또 자녀가 이제 그런 부모로부터 떠났을 때 나름대로 이제 부모도 어떤 그런 위기감을 겪지 않으려면 자녀와의 독립을 나름대로 이제 그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의 목표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목표는 불안을 경감시키고 자아 분할을 촉진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융합을 이제 배제하고 자아를 분화시킬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삼각관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주야 치료 기법으로는 이제 가계도를 그리는 거죠. 우리 한번 그랬었죠? 3세대 이상의 어떤 가족 소원들의 어떤 관계를, 구조와 관계를 딱 도표로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 관계를 정립을 하는 거죠. 관계를 쓰면서 인정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그랬죠? 그거는 대표적인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의 중요한 치료 기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 그린 것들을 그래서 가계도는 첫 면담에서부터 대부분 완성되며 그 후 면담 과정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수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관계를 솔직하게 말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수정해 가면서 스스로 가계도를 만들게끔 하고 또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계속 이제 자아 성찰을 통해서 가계도를 그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들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계도의 가족력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일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도를 도식화하고요. 거기에 따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고 가족 관계들을 나름대로 표시를 통해서 가족의 역동성을 상호작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과 어떤 관계 형성을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판단하고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계 유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를 이제 전개 나갈지 변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제 기법을 배웠다면 두 번째 이어서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모델을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는요, here and now, 이제 현재 또 지금 이 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전적인 어떤 가족 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았고 대부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가족 치료의 어떤 중요한 어떤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어떤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는 이제 사티어라고 하는 이제 교사면서 사회복지사가 이 이론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여기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또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또 경험을 통해서 양성이 됐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티어는 성장 모델을 강조하는데요. 이거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지다 이론, 서로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지만 이 갈등을 잘 나름대로 봉합하고 융합시키기에 따라서 더 안정된 가족 구조를 가족 어떤 상호작용을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성장 모델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티어는요 굉장히 양육적이고 굉장히 온화한 성품을 갖고 이 카리스마적인 거 보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양육적이고 옹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임상 경험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사회복지 그러니까 상담가로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임상 경험을 기초로 사실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을 통한 어떤 가족 치료는 이론을 중심으로 뒀다면 이 사티어는 임상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인성에서 나오는 치유임이 굉장히 큰 치료의 어떤 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경우보다 그럼 치료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느냐
굉장히 그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사로 뭐 이렇게 6년 동안 어떤 그 근무했던 그 경력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아동들의 발달된 상황에 대해서 그 아동들의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이제 뭐 가족으로부터 찾고요. 그 가족에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자아심리학, 행동이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론, 의사소통이론, 일반 체육이론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행동이론과 학습이론, 결국 이제 행동과 경험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행동이론, 학습이론을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은 결국 부모의 어떤 모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험주의적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제 행동에 의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실질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의사소통 이론. 나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자아를 진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이론과 이 자존감은 꼭 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어떤 유형들을 굉장히 유심히 이제 보는데 역기능적인 어떤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결국 가족 간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것도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비난형으로 나타나는가 회의욕으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떤 그 자존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치료 기법으로는 이제 심리극, 또 대면 기법, 의사소통 훈련들을 이제 다 접목해서 나름대로 이제 임상적인 어떤 경험과 훈련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상담센터에서 많이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죠. 가족 간의 또 의사소통 그런 그 시트를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하는 어떤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티어는 경험에 의해서 잠재력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강화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경험주의 가르치죠.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 경험은 이제 결국은 개인의 자존감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 경험주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아, 존중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 앞에 있던 다세대 가족주의에서는 자아 분화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듯이 이제 우리 사티어에서의 경험주 가족치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자존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경험. 자, 치료자는 가족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문제들을 설명하거나 가족들에게 통찰 요구기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제 가족 성원들이 그들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갈등, 문화, 행동 양식에 맞게끔 경험을 하게끔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티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철학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선하다는 말보다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의지를 갖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이제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직 지금까지도 이 성장 모델은 이제 가족치료 기법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 낮은 자존감은 자 이렇게 비난형으로 주위 사람들 보면 자꾸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강하고 독선적이고 명령 다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처럼 모두 보이도록 한다. 비난함으로써 상대방을 복종하게끔 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티어는요 왜 남들이 비난할까 되게 자존감이 있어서 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들을 비난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이제 이런 비난을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되게 보면 남의 눈치를 보고 화나지 않으려고 하고 되게 이제 모든 게 사람들의 아첨을 잘하고 기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았을 때 회의형은 되게 그 육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자존감이 낮았을 때 회의형은요 되게 이제 억눌려 있는 회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소통할 때 이제 그런 가족
우리 상담센터에 와갖고 이제 회의용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억눌려 있는 엄마들.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낮은 자존감 때문에 회의용을 택하는 거죠. 되게 비난형인 아빠인 비율을 맞춰서 가정의 평화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어떤 회의용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될 수 있는 거죠. 회의용은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이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이성형, 남들을 되게 과소평가하고 이제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 또 어떤 비난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되게 이제 그렇게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무감각하고 무심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쉽게 감정에 말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이제 뭐냐면 되게 이제 초이성형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유형의 클라이언트에게는 자신과 타인의 존중하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인정하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3반형,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감이 높을 때는 이 3반형이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말과 행동을 이제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되게 뭐좀 상에 맞지 않은 비합리적이며 어떤 이게 주제를 자꾸 바꾸고 책임감 없는 말들을 자꾸 이제 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았을 때는 이 산만형이 되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돈키호테형으로 나오는데 자존감이 나타났을 때는 되게 산만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 유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티어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일치형 의사소통은 결국 이제 그 전달하는 내용과 정서가 일치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성숙한 자아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 자존감이 높아서 이제 기능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이제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조사지가 있는데 일치형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되게 일치형으로 나오고요. 대부분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비난형이거나 회의형이거나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이거를 상담다 가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2학년으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가족 치료 및 상담 배울 때 이런 기법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그 시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아 존중감과 중요한 개념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가치, 자아 존중이나 자기 가치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가족 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 성노 간에 뭘 높여준다?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라고 이제 가장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성장 모델을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자아를 성찰하게끔 하고 이제 자기 문제를 이제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끔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자존감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사티어는 가족 규칙, 가족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갑자기 이제 우리는 통금 시간이 이제 9시야 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가족 신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우리 가족은 이제 뭐 그런 뭐 천주교 가족인가 뭐 다른 종교에 있는 가족과 결혼하면 안 돼. 뭐 그런 가족 규칙일 수도 있으면서도 가족 신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규칙은 반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일상상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건강한 가족 규칙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규칙이 작년에 우리 대학생 우리 학교 선배인 친구인데 통금 시간이 9시인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억압적인 또 부모의 어떤 그런 통제로 인해서 되게 그 친구는 되게 이제 막 8시만 되면 불안해갖고 집에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뭐랄까 가족 간의 어떤 규칙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사티어는 이제 고통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아파할까라는 걸 봤을 때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찾지 않고 나쁜 집안에서의 나쁜 규칙에 의해서 이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결국 이런 나쁜 규칙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사소통 유형.
아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이런 주고받는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 이제 자존감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유형들 같이 한번 보셨고요. 결국 이제 우리 그 경험주의 가족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핵심인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이라고 자기 주체감을 자존감, 자주체성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규칙을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인간 발달에 적합한 성취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조정하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 간의 믿음과 신뢰를 갖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서로 일치형으로 만들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족 치료 목적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과거의 꿈을 자각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꿈을 형성하는 데 있는 거죠. 새로운 자존감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죠.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보고 다루도록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실증적인 어떤 경험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 및 자기 존중감 감정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존감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규칙을 분명히 하고 의사소통을 또 원활히 한다는 거, 조화롭게 한다는 거, 되게 또 나름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유일성, 그러니까 자아 통합감을 갖게끔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개입 방법으로는 이제 다양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일치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치료 기법을 통해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기법인데, 재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는 결국 나를 위한 어떤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제 어떤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게 바로 재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면적 중거트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치료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변화로 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 상소리를 나한테에 대한 관심과 어떤 돌보고 싶은 마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괴로워하는 것을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렇죠. 내가 괴로워하는 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뭘 통해서 이제 희생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을 위한 어떤 뭐 성격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마음도 그런 그 새로운 어떤 도전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렇게 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재정의 어떤 기법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시점을 선택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제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죠. 소시오 드라마나 사이코 드라마에서 주로 이제 그때 당신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때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라고 해갖고 이제 자기 느낌들을 그 시점에서 돌아가게끔 해서 표현하게끔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제 가족 조각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 기법과 경험주의 가족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기말고사 이제 우리 문제에 이 두 문제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세대 가족 치료 기법, 두 번째는 경험주의 가족 치료 기법에 대해서 이제 주요 개념, 또 주요 학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치료 기법, 나름대로 이걸 하게 되는 어떤 주요한 이론적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치료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한 A4지 이제 각 그 치료 기법마다 이제 최소한 한 장씩 정도 정리를 해서 두 개의 어떤 모델이니까 이제 두 장 이상씩 해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